집값이 오르면 정말 모두에게 좋은 일일까요? 같은 집값 상승도 30대에게는 기회가 되고 60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통장에 들어온 퇴직금은 투자금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생활을 버티는 돈일 수 있습니다. 집값은 오르는데 매달 쓸 현금은 줄어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대출은 오늘의 내가 받지만 갚는 건 미래의 나입니다. 은행이 빌려준다고 해서 내 노후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봐야 할 것은 집값이 아닙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는가입니다. 아파트 단지 앞 부동산 중개소 창문에 다시 빨간 글씨가 붙었습니다. 모내 급증. 짧은 네 글자입니다. 그런데 이 네 글자가 퇴직을 앞둔 사람들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데 이제라도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닐까? 퇴직금이 통장에 있는데 그냥 예금에 넣어두면 손해 아닌가? 내가 몇 년 전에 망설이다 놓쳤잖아. 이번에도 놓치면 진짜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쯤 은행에서는 정반대의 문자가 옵니다. 대출한도 축소 안내드립니다. 집값은 움직이는데 본줄은 조여듭니다. 이상합니다. 집값이 오르면 담보 가치가 높아지는 것 같은데 은행은 왜 더 조심할까요? 시장은 다시 달아오르는 것 같은데 정부는 왜 대출을 더 막으려 할까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핵심은 이것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은 집이 없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한 사람은 퇴직금을 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며 다시 뛰어들려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값이 무조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좋은 입지에 좋은 집은 앞으로도 강할 수 있습니다. 수강금이 충분하고 대출 부담이 작고 10년 이상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게는 부동산이 여전히 중요한 자산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내가 쓰려는 돈의 성격입니다. 그 돈이 정말 투자 자금인지 아니면 앞으로 10년을 버텨야 할 생활비인지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버틸 돈인지 병원비와 비상금을 대신할 돈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집값이 오르는 시장에서도 개인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값은 왜 다시 움직이는지, 그런데 왜 대출은 막히는지, 그리고 왜 5060 세대가 이 시장에서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마지막에는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현실적인 기준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집값부터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과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분명히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얼어붙었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는 다시 문의가 들어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이야기가 나오고 뉴스에서는 공급 부족과 입주 물량 감소를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면 사람 마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5060 세대는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한국 부동산의 성공 신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집을 샀던 사람과 사지 못했던 사람의 차이를 봤습니다. 서울 아파트 한 채가 어떻게 노후 자산이 됐는지 봤습니다. 강남, 마포, 용산, 성동 같은 지역이 어떻게 자산 격차를 만들었는지 봤습니다. 주변 사람 중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때 무리해서라도 샀던 사람. 처음에는 대출이 무섭다고 했지만 왜는 지나니 집값이 올라 결국 웃게 된 사람. 반대로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했다가 계속 밀려난 사람. 그런 기억이 쌓이면 마음속에 하나의 공식이 생깁니다. 집은 결국 오른다. 늦게 사면 후회한다. 대출은 부담스럽지만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해결해준다. 이 공식이 완전히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도 그 공식이 그대로 통하느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공식이 내 나이와 내 통장에도 맞느냐입니다. 30대가 집을 사는 것과 50대가 집을 사는 것은 다릅니다. 30대는 시간이 있습니다. 집값이 몇 년 흔들려도 월급을 받으면서 버틸 수 있습니다. 이자를 내면서 버티고 승진하고 소득이 늘고 시간이 지나면서 대출을 갚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대는 다릅니다. 소득이 정점에서 내려오는 시기입니다. 회사 안에서의 위치도 달라지고 퇴직 시점도 가까워집니다. 60대는 더 다릅니다. 근로소득이 계속 이어진다는 보장이 약합니다. 대출 이자를 감당할 시간도 짧고 실패했을 때 회복할 시간도 짧습니다. 같은 집을 사도 30대에게는 장기 투자일 수 있지만 60대에게는 노후 전체를 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봐야 합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뉴스는 시장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내가 사도 되느냐는 내 통장 이야기입니다. 시장과 내 통장은 다릅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뉴스를 보고 투자한 것 같지만
사실은 불안에 끌려 들어간 것이 됩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특징도 봐야 합니다. 예전처럼 거래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체 시장이 같이 올라가는 모습만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일부 지역, 일부 단지, 일부 자금력이 있는 수요가 가격을 끌고 가는 성격이 강합니다. 거래는 많지 않은데 체결되는 거래가 높은 가격으로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뉴스에는 신고가가 먼저 보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것은 거래 절벽일 수 있습니다. 사려는 사람은 싸게 팔 생각이 없습니다. 살 수 있는 사람은 현금이 많은 사람입니다. 대출이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은 주제가 있어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을 끼고 들어가야 하는 사람은 완전히 다른 시장을 마주합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앞에 서 있어도 현금 부자가 보는 시장과 퇴직금을 들고 대출까지 받아야 하는 사람이 보는 시장은 전혀 다릅니다. 현금 부자에게는 조정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시장입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넣고 대출까지 얹고 월 소득이 줄어드는 사람에게는 조정이 오기 전에 생활비부터 흔들릴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을 볼 때 오르느냐 내리느냐만 보면 부족합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버틸 수 있는가? 이 집이 3년 동안 안 올라도 괜찮은가? 전세가 바로 안 맞춰줘도 괜찮은가? 대출이자가 매달 나가도 생활비가 흔들리지 않는가?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해져도 통장에 현금이 남아있는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집값 상승 뉴스는 기회가 아니라 위험한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대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집값은 다시 움직이는데 왜 대출은 막히고 있을까요? 방향은 분명합니다. 정부는 가계부채를 더 이상 빠르게 늘리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낮추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장기적으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계가 빚을 더 내서 부동산으로 몰리는 흐름을 계속 관리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미 숫자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규제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달라졌습니다. 15억 원 이하 주택은 한도가 6억 원,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한도가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한도가 2억 원. 이 숫자가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비싼 집일수록 대출로 사기 어렵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0억 원짜리 아파트가 있습니다. 예전 감각으로는 집값이 비싸도 대출을 꽤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도가 4억 원이면 나머지 16억 원은 자기 돈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5억 원이 넘는 집은 더 어렵습니다. 대출 한도가 2억 원이면 사실상 현금 부자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건 5060에게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에 집을 사려는 분들 중 상당수는 대출 여력보다 보유 현금과 퇴직금에 의존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출이 적게 나오면 퇴직금을 더 넣으면 되지. 바로 이 생각이 위험합니다. 대출이 줄어들면 위험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내 현금이 더 많이 묶이는 겁니다. 대출이 적게 나와서 안전한 게 아니라 내 노후 현금이 집 안으로 더 깊게 들어가는 겁니다. LTV도 봐야 합니다. 규제 지역에서는 담보 인정 비율이 강화되면서 예전보다 훨씬 적은 금액만 빌릴 수 있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20억짜리 집을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70%를 빌릴 수 있다고 생각하면 14억 원입니다. 40%만 가능하면 8억 원입니다. 차이가 6억 원입니다. 6억 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 평생 모은 현금입니다. 누군가에게는 퇴직금 전부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노후 의료비와 생활비를 합친 돈입니다. 규제가 강화된다는 것은 내가 준비해야 할 현금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DSR이 있습니다. DSR은 쉽게 말해서 내 소득으로 대출 원금과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보는 기준입니다. 여기서 5060은 불리해집니다. 현재 소득이 있어도 퇴직이 가까워지면 은행은 더 조심스럽게 봅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 증빙이 약해집니다. 재취업을 해도 예전 직장만큼 안정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도 은행이 모두 똑같이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결국 집값은 오르는데 대출 심사는 더 까다로워지고 소득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고 현금 부담은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이게 지금 5060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여기에 스트레스, DSR도 있습니다. 말 그대로 앞으로 금리가 오를 가능성까지 감안해서 대출 한도를 더 보수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지금 금리가 괜찮아 보여도 미래에 금리가 오르면 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 위험을 미리 반영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빌릴 수 있는 돈은 더 줄어듭니다. 또 유주택자의 전세 대출까지 DSR에 반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전처럼 전세 대출을 활용해
자금 흐름을 돌리는 방식도 점점 어려워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 하한도 올라갑니다. 이건 조금 전문적인 말이지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은행 입장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해줄수록 더 많은 부담을 져야 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러면 은행은 대출을 더 신중하게 보게 됩니다.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한도를 줄이거나 심사를 까다롭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배출의 문은 예전보다 좁아지는 방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집값이 오른다고 해서 모두가 그 상승에 올라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이 필요한 사람은 상승장에서도 밀려날 수 있습니다. 현금이 많은 사람은 같은 시장을 기회로 보지만 현금이 부족한 사람은 같은 시장을 압박으로 느끼게 됩니다. 이제 5060 세대의 착각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첫 번째 착각. 지금 안 사면 또 후회한다. 이 말은 굉장히 강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기억을 건드리기 때문입니다. 그때 샀어야 했는데 이 말 한 번쯤 해본 분들 많을 겁니다. 그때 강남을 샀어야 했는데 그때 마포를 샀어야 했는데 그때 수도권이라도 잡았어야 했는데 이후에는 오래갑니다. 그리고 집값이 다시 움직이면 그 후회가 다시 살아납니다. 이번에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투자는 후회에서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후회는 숫자를 흐리게 만듭니다. 내 소득, 내 부채, 내 현금 흐름을 보기 전에 이번에도 놓치면 끝이라는 생각부터 올라오게 만듭니다. 그러면 판단이 급해집니다. 급하게 본 매물은 좋아 보입니다. 급하게 받은 대출은 감당 가능해 보입니다. 급하게 계산한 월이자는 어떻게든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어떻게든 되겠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특히 5060의 투자는 수익률보다 생존력이 먼저입니다. 두 번째 착각. 퇴직금으로 집 사면 된다. 퇴직금은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오래 일하고 마지막으로 받는 큰 돈입니다. 통장에 목돈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마음이 든든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상하게 불안해집니다. 예금에 넣어두자니 이자가 쉽습니다. 물가는 오릅니다. 주변에서는 집값 이야기를 합니다. 유튜브에서는 지금이 기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는 좋은 물건은 빨리 나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퇴직금이 생활비가 아니라 투자금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이 위험합니다. 퇴직금은 투자할 수 있는 돈이기도 하지만 전부 투자금은 아닙니다. 퇴직금 안에는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버틸 돈이 들어있습니다. 매달 생활비가 들어있습니다. 배우자 병원비가 들어있습니다. 부모 요양비가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녀 결혼지원금이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일이 생겼을 때 버틸 비상금도 들어있습니다. 이 돈을 한꺼번에 집에 넣으면 자산은 생깁니다. 하지만 현금은 사라집니다. 집값이 오르면 괜찮지 않느냐고요? 문제는 집값이 오르는 것과 내가 매달 버티는 것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집값이 1억 올라도 그 집을 팔지 않으면 생활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려고 해도 거래가 없으면 현금화가 어렵습니다. 급하게 팔아야 하면 제값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높아도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기만 하면 생활은 불안해집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상태. 겉으로는 자산가인데 실제로는 생활비를 걱정하는 상태. 이게 5060이 가장 피해야 할 상황입니다. 세 번째 착각. 전세 끼면 괜찮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흔했습니다. 전세 끼고 사면 된다. 갭만 있으면 된다. 세입자가 대신 버텨준다. 이 말이 통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 시장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월세를 선호하는 흐름이 커지고 전세 수요가 예전 같지 않은 지역도 생겼습니다. 세입자를 구하기 쉬운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의 차이가 커졌습니다. 게다가 전세 가격이 흔들리면 역전세 위험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세입자 전세금 4억 원에 끼고 집을 샀다고 해보겠습니다. 2년 뒤 세입자가 나가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변 전세 시세가 3억 5천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새 세입자를 구해도 5천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 돈은 누가 내야 합니까? 집주인이 내야 합니다. 그런데 통장에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대출이 안 나오면 집을 팔아야 합니다. 하필 그때 거래가 없으면 가격을 낮춰야 합니다. 이게 전세를 낀 투자의 무서운 점입니다. 살 때는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갑자기 큰 현금이 필요해집니다. 특히 5060에게 갑자기 필요한 5천만 원, 1억 원은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 돈이 의료비일 수도 있고 생활비일 수도 있고 연금전 공백기를 버틸 돈일 수도 있습니다. 전세 끼면 된다는 말은
이제 예전보다 훨씬 더 조심해서 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착각. 집은 무조건 오른다. 이 말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좋은 입지에 좋은 집은 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자리, 교통, 학군, 병원, 상권, 젊은 인구가 모이는 곳은 계속 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방에는 미분양이 쌓인 곳이 있습니다. 수도권 안에서도 입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서울 안에서도 단지마다 다르고 연식마다 다르고 교통과 생활권에 따라 다릅니다. 서울이 오른다는 뉴스가 내가 살 수 있는 집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5060이 특히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퇴직금을 들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은 이미 너무 비싸진 핵심지가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이 아주 많지 않다면 수도권 외곽, 구축 아파트, 임대 수요가 애매한 지역, 지방 중소도시를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곳은 뉴스에서 말하는 상승장의 중심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상승 뉴스에 마음이 움직였지만 실제로 산 집은 상승장에서 소외된 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부동산은 하나의 시장이 아닙니다. 강남 신축과 지방 구축은 다른 시장입니다. 역세권 대단지와 외곽 소형 단지는 다른 시장입니다. 실거주 수요가 탄탄한 곳과 투자 수요에 의존하는 곳은 다른 시장입니다. 집은 무조건 오른다는 말 대신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내가 사려는 바로 그 집은 왜 올라야 하는가? 누가 그 집을 나중에 더 비싸게 사줄 것인가? 세입자는 안정적으로 들어올 것인가? 내가 팔고 싶을 때 거래가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퇴직금을 들고 부동산에 들어갈 때 진짜 위험한 이유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값 하락만 위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집값이 떨어지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5060에게는 집값이 떨어지지 않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현금 흐름에서 먼저 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존 예금 5천만 원을 더해서 2억 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아 수도권 외곽 아파트를 하나 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집값이 조금만 오르면 좋겠습니다. 전세가 잘 맞춰지면 외돈도 적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깁니다. 전세가 바로 안 맞춰집니다. 월세로 돌리자니 기대보다 수익이 낮습니다. 관리비와 수선비가 나갑니다. 계산세가 나갑니다. 건강보험료도 신경 쓰입니다. 대출이자는 매달 빠져나갑니다. 그러던 중 가족 중 누군가 병원비가 필요해집니다. 이때 통장을 봅니다. 퇴직금은 집에 들어갔습니다. 현금은 많지 않습니다. 집은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쓸 돈이 부족합니다. 이게 노후 부동산 투자의 진짜 위험입니다. 뉴스에서는 집값이 몇 퍼센트 올랐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내 삶에서는 이번 달 생활비가 더 중요합니다. 시장은 장기적으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통장은 이번 달, 다음 달, 내년을 버텨야 합니다. 노후에는 시간이 다릅니다. 30대의 5년과 60대의 5년은 다릅니다. 30대는 5년을 기다리며 소득으로 버틸 수 있습니다. 60대는 5년을 기다리는 동안 생활비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대출 이자도 나갑니다. 의료비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5060에게는 투자 기간보다 버틸 현금이 먼저입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이 낮은 자산입니다. 쉽게 말해 필요할 때 바로 현금으로 바꾸기 어렵습니다. 주식은 손실을 보고도 버튼을 누르면 팔 수 있습니다. 예금은 해지하면 됩니다. 하지만 집은 다릅니다. 매수자가 있어야 합니다. 가격 협상이 필요합니다. 원금일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시장 상황이 나쁘면 몇 달씩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노후 자금을 이런 자산에 과도하게 묶으면 생활이 경직됩니다. 갑자기 돈이 필요할 때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퇴직금은 한 덩어리로 보면 안 됩니다. 퇴직금이 2억 원이면 2억 원 전체가 투자금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생활비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비상금 계좌가 있어야 합니다. 의료비 대비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버틸 다리 자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빼고 남는 돈만 투자 가능 자금으로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5년을 버텨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한 달 생활비가 250만 원이면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5년이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료비와 비상금까지 더하면 필요한 현금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퇴직금이 1억 5천만 원이라면 그 돈은 투자금이 아니라 생활을 버티는 돈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집에 넣어버리면 자산은 생기지만 생활 방어력이 사라집니다.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5060은 부동산을 아예 하지 말라는 말이냐?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은 여전히 중요한 자산입니다. 실거주 안정성도 있고 인플레이션 방어 기능도 있고 좋은 입지라면 장기 가치도 있습니다. 문제는 방식입니다. 대출을 과하게 끼는 방식, 퇴직금을 대부분 넣는 방식, 현금 흐름 계산 없이 들어가는 방식, 전세만 믿고 들어가는 방식, 남들이 산다는 이유로 급하게 들어가는 방식. 이 방식들이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5060은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요? 첫째, 부동산 앱보다 통장을 먼저 열어야 합니다. 매물 가격을 보기 전에 내 현금부터 봐야 합니다. 예금은 얼마인지, 퇴직금은 얼마인지, 연금은 언제부터 얼마가 나오는지, 매달 생활비는 얼마인지, 부채는 얼마인지, 대출이자는 얼마까지 감당 가능한지 이걸 적어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대충 계산하면 안 됩니다. 종이에 써야 합니다. 숫자로 봐야 합니다. 막연히 괜찮겠지가 아니라 정확히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봐야 합니다. 둘째, 퇴직금을 세 부분으로 나눠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생존 자금입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전까지 생활비를 버티는 돈입니다. 이 돈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비상자금입니다. 병원비, 가족 문제, 갑작스러운 지출을 위한 돈입니다. 이 돈도 쉽게 투자에 넣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가 투자 가능 자금입니다. 앞에 두 돈을 빼고도 남는 돈이 있을 때 그때 투자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순서를 거꾸로 합니다. 먼저 투자할 집을 봅니다. 그 다음 대출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부족한 돈을 퇴직금에서 꺼냅니다. 이러면 위험합니다. 순서는 반대여야 합니다. 먼저 생활비를 빼고 기상금을 빼고 남는 돈을 확인한 뒤 그 돈 안에서 투자 가능한지를 봐야 합니다. 셋째, 대출은 가능 여부가 아니라 은퇴 후 상환 가능성을 봐야 합니다. 은행이 빌려준다고 해서 내가 안전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은행은 규정 안에서 빌려줍니다. 하지만 내 노후 생활까지 책임져 주지는 않습니다. 대출을 받을 때는 지금 소득이 아니라 퇴직 후 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월급이 있을 때는 이자 150만 원이 버팀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소득이 국민연금과 작은 부수입 정도로 줄어들면 그 150만 원은 전혀 다른 부담이 됩니다. 대출은 현재의 내가 받지만 미래의 내가 갚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넷째, 이미 집이 있다면 추가 매수보다 현금 흐름을 먼저 봐야 합니다. 한국 가게는 자산의 상당 부분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집 한 채가 자산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또 집을 사면 부동산 비중은 더 커집니다. 겉으로는 자산이 늘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현금이 줄어듭니다. 노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중요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자, 배당, 월세 이런 현금 흐름이 있어야 생활이 안정됩니다. 아파트 시세가 아무리 높아도 현금 흐름이 없으면 생활은 불안합니다. 다섯째, 다운사이징과 주택연금도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봐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옮기는 것을 손해처럼 느낍니다. 내가 밀려나는 것 같고 자식에게 덜 물려주는 것 같고 지금까지 살아온 결과를 줄이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 마음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노후 재무에서는 체면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큰 집에 살면서 매달 돈이 부족한 삶과 집을 조금 줄이고 통장에 현금을 확보한 삶, 어느 쪽이 더 안정적인지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봐야 합니다. 주택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식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정답은 아닙니다. 상속 계획도 봐야 하고 가족 상황도 봐야 하고 주택 가격과 나이도 봐야 합니다. 하지만 무조건 나쁘다고 밀어낼 필요도 없습니다. 노후의 핵심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 현금이 끊기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자녀에게 집을 남기는 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 내 노후가 무너지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다시 시장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서울 등 수도권 주택 가격의 상승세에 제약되어 레버리지를 활용한 자산 투자 증가를 금융 불균형의 위험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렵지만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집값이 다시 오르고 사람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려는 흐름이 커지면 금융 시스템 전체에 부담이 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정부와 금융당국은 대출을 쉽게 풀기 어렵습니다. 특히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방향이 명확하다면 앞으로도 대출 규제는 쉽게 완화되기 어렵습니다. 이 환경에서 대출을 끼고 부동산에 들어간다는 것은 정책의 방향과 반대로 가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을 걸고 투자할 때는 혹시 풀리겠지라는 기대보다 지금 규제 안에서도 버틸 수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정부가 대출을 조이는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금리가 조금 올라가도
버틸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전세가 바로 안 맞춰져도 버틸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중 하나라도 어렵다면 멈춰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폭락장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오른다고 믿는 순간도 위험합니다. 폭락장에서는 사람들이 겁을 냅니다. 하지만 상승장에서는 사람들이 용기를 냅니다. 그런데 그 용기가 진짜 판단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조급함에서 나온 것인지 봐야 합니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 이번에도 놓치면 끝이다. 남들은 다 벌었는데 나만 뒤처진다. 이런 마음이 강해질수록 숫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감정은 속도를 올립니다. 숫자는 브레이크를 걸어줍니다. 5060의 부동산 투자는 속도보다 브레이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크게 잘못 들어가면 회복할 시간이 짧기 때문입니다. 30대는 실패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습니다. 40대도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의 실패는 생활 자체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60에게 필요한 부동산 공부는 어디가 오르느냐만 보는 공부가 아닙니다. 내가 버틸 수 있느냐를 보는 공부입니다. 여기서 오늘 내용을 실제 점검표처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내가 가진 현금성 자산은 앞으로 몇 년치 생활비인가?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생활비가 한 달 250만 원이면 1년에 3천만 원입니다. 5년이면 1억 5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의료비와 비상금을 더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금성 자산이 1억 원도 안 되는 상태에서 추가 부동산을 산다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은 언제부터 얼마가 나오는가? 막연히 연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몇 살부터 매달 얼마가 나오는지 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금액이 생활비를 얼마나 채우는지 봐야 합니다. 부족분이 크다면 그 부족분을 메울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 돈이 퇴직금입니다. 세 번째 질문. 대출이자를 퇴직 후에도 감당할 수 있는가? 지금 월급 기준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퇴직 후 소득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이 500만 원일 때의 이자 150만 원과 소득이 250만 원일 때의 이자 150만 원은 완전히 다릅니다. 네 번째 질문. 집을 샀는데 3년 동안 안 오르면 버틸 수 있는가? 부동산은 단기간에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좋은 집도 쉬어갈 수 있습니다. 몇 년 동안 가격이 멈출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자와 세금과 관리비를 계속 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 전세가 안 맞춰지거나 전세금이 내려가면 물려줄 돈이 있는가? 전세를 낀 투자는 매수할 때보다 세입자가 나갈 때가 더 중요합니다. 그때 현금이 없으면 집주인이 흔들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면 어디서 꺼낼 것인가? 나이가 들수록 이 질문은 현실이 됩니다. 건강은 계획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족 문제도 계획대로 오지 않습니다. 비상금 없는 투자는 노후에 너무 위험합니다. 이 6가지 질문에 답이 분명하다면 그때 부동산을 검토해도 늦지 않습니다. 하지만 답이 흐릿하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매수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내 자산 구조를 정리하고 부채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만들고 퇴직금의 역할을 다시 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도망가지 않습니다. 좋은 기회는 또 옵니다. 하지만 한번 잘못 묶인 퇴직금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부동산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값이 무조건 떨어진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현금이 충분한 사람, 대출이 거의 없는 사람, 소득이 안정적인 사람,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에게 부동산은 여전히 좋은 자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대부분 넣고 대출까지 얹고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급하게 들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험이 되기도 합니다. 같은 대출이라도 30대에게는 감당 가능한 레버리지일 수 있지만 60대에게는 생활을 압박하는 고정비가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상승장이라도 현금 부자에게는 기회지만 현금이 부족한 은퇴자에게는 불안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집값이 오른다는 것과 나에게 좋다는 것은 다릅니다. 집값 상승은 시장의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좋은 투자인지는 내 통장과 내 나이와 내 현금 흐름의 이야기입니다. 시장에서는 기회여도 내 통장에서는 위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장이 조용해도 내 상황에 맞는 안정적인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문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집값이 오른다는 것과 나에게 좋다는 것은 다릅니다. 집값이 오르는 시장에서도 무리한 사람은 다칠 수 있습니다. 둘째, 노후에는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높아도 매달 생활비가 부족하면 삶은 불안해집니다. 셋째,
퇴직금은 투자 자금이 아니라 생존 자금입니다. 불릴 수 있다면 좋지만 잃었을 때 다시 채울 방법이 없다면 그 투자는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동산 중개소 창문에 빨간 글씨가 붙어 있습니다. 문의 급증. 그 글씨를 보면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열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 통장입니다. 내가 가진 현금이 얼마인지, 내가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자가 얼마인지, 내 노후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먼저 봐야 합니다. 감이 아니라 숫자로, 기대가 아니라 현금 흐름으로, 상승 스토리가 아니라 나의 재정 상태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 5060 세대에게 진짜 필요한 부동산 공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실제 자산과 노후에 연결되는 경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